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힘찬 월요일 시작하는 하루인데요. 이번 주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초심 다지면서 천천히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 약세가 보여졌는데 단기 보유자 손절매가 주요 원인이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간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재정 상황 때문에 또 시장을 빠져나가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잠금을 치러야 된다, 전세금을 빼줘야 된다,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 등등 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돈들이 들어왔다 보니까 단기 보유자들이 좀 시장을 많이 빠져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시장 퇴출은 이 장기 보유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갈 사람들, 못 버티는 사람들은 나가고 있고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던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의 순간을 살고 있다라는 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묵묵히 본인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또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이 매집했다면 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 마케팅 시기를 반드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물밑 작업이 뒤에서는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또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 더더욱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폭스 비즈니스에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을 좀 많이 다루고 있네요. 이번에는 찰스 가스파리노라는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SEC와 리플의 소송에 있어서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검토 중일 것이다. 사실 최근에 엘리노의 테러 기사가 이제 곧 소송이 종료가 임박됐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죠. 무엇보다 SEC의 첫 원탁회의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2일 새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5일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일주일 안쪽으로 그들이 이제 증권 여부를 놓고 원탁회의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점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관, 크립토 법률 고문이 참석하거든요. 여기 앤드레이슨 호로이츠, A16G 보이실까요? 마일스 제닝스가 SEC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앤드레이슨 호로이츠 같은 경우는 2015년서부터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던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마크 앤드리슨이 리플사의 초기부터 투자했는지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투자를 단행했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뿐만 아니라 펜테라 캐피탈이라든지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피터 틸이 이끌고 있죠. 파운더스 펀드 역시 리플의 초기부터 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쏘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앤드리슨 호로이츠 같은 경우는 리플의 약식 판결이 있을 때부터 이제 암호화폐 혼돈의 시기는 끝났다. 질서로 이동할 때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바 있었죠. 왜냐하면 앤드리슨 호로이츠가 리플에 투자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친암호화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정치 자금에 리플과 서클과 크라켄 막대한 자금을 넣었지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앤드레이슨 호로이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로비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권 입김을 점점 세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후원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뽑아냅니다. 이 트럼프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이 CFTC의 위원장에 A16G, 이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브라이언 콘텐츠를 완전히 지명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인준이 되진 않았습니다. SEC의 새로운 차기 위원장 폴 애킨스 역시 아직까지는 인준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리플과 SEC의 최종 판결 4월 16일 전에는 좀 반드시 인준이 되면서 법적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는 토대가 더 공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법적 소송 항소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9개의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했죠.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21 쉐어즈, 위즈덤트리, 프로쉐어즈는 레버리지 상품까지 많이 만들어놨죠. 그레이스케일,
코인쉐어즈, 볼래틸리티,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최근에 들어왔죠.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 움직이고 있다. 블랙록 또한 슬슬 시동을 걸 것 같고요. 상품 수로 보면 벌써 18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조만간 또 20개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요. 계속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들고 있다는 거 너무나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프레지던트죠. 이 모니카 롱이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9개의 회사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플러드 게이트라고 하는 홍수 문이 열릴 것이다. 곧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번 연도 안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신청을 해준다면 조금 더 불기둥이 솟을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소송의 마무리 시점과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점이 좀 맞물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승인되는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현재 데드라인이 10월 정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 4분기 정도에 완전히 좀 승인이 되면서 내년 1분기 시점 매우 중요한 그들이 IPO를 준비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마지막 상승장 불기둥이 좀 솟지 않을까. 우리는 최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물량, 비트 이더 XRP, 특히 XRP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다음 사이클 2030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따로 빼주자라는 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테이트 스트릿 나오죠.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이고요. 또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티은행도 나오면서 기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준비를 미국에서 슬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판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먼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계 규정 SAB 121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끔 됐다라는 거. 사실 이전에 블랙록의 비들 펀드 운영을 할 때 코인베이스, 시크리타이즈뿐만 아니라 뉴욕 멜론은행이죠. BNI 멜론은행은 단일적으로 면제 조항을 받아냈지만 이제는 모든 은행이 이 SAB 121을 폐지받았기 때문에 이 회계 지침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사실 이 SAB 121이 있었을 때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였을 때 금융기관에서 그들이 보관한 암호화폐를 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반영하도록 요구가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찍힐 수밖에 없겠죠. 기관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계속 부채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가상자산 악법이라고 불려왔던 SAB 121을 완전히 폐지를 하면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했다. 이 역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행정부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기조 변화의 흐름이었다라는 거.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뭔가 진짜 이 사람이 친암호화폐적 성격을 띠는 사람이 맞나 싶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는 거, 잘 견딘 자에게는 아주 달달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이 스테이트 스트릿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보관함에 있어서 이 타울루스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타울루스 같은 경우는 또한 스위스의 인베디드 금융회사 솔루션이죠. 이 테메노스와 함께 손 잡으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 테메노스 역시 페드나우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미 손을 잡으면서 결제 플랫폼을 IBM 클라우드에서 런칭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이 2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아직까지 CBDC의 세상은 조금 뒤로 밀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 섹터보다는 이 커스터디 사업, 리플 커스터디와 두 번째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 이 2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뒤에서는 CBDC 플랫폼으로서 국가 단위로 비밀리에 파트너십 맺고 있고요. CBDC의 세상이 온다면 리플렛의 세상,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틸리티 XRP가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시티는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메타코 알고 계시죠?
과거부터 손잡고 있었다라는 거. 메타코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CT의 마크가 보여져 있었다라는 거. 짚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최근에 소시에테 제네랄 산하에 있는 SG4G 같은 경우는 유로화 기반의 EU RCB를 XRP 레저 위에 올리고 있고, 또한 메타코와도 손잡고 있다라는 거.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 DBS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를 이미 포트폴리오에 품음으로써 기관의 자금이 리플 쪽으로 향할 수 있게 이미 자금줄 통로를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 이미 BBVA뿐만 아니라 가란티 BBVA, 튀르키예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역시 메타코와 손잡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의 데카은행 디지방크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와 SBI그룹, 그리고 노천 트러스트와 함께 가는 조디아 커스터디, 홍콩을 통해서 뿌리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미 리플과 함께 메타코와 함께 손잡고 있다라는 거. 필리핀의 최대은행 유니온뱅크와 스위스의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죠. 이 시그넘 역시 XRP를 품음으로써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디지털 은행이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유대계 자본이 만들었던 영국 기반의 BCB 그룹 자체가 이 메타코에서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BCB 그룹 뒷배를 봤을 때 온전히 그 뿌리 자금들이 들어와 있었죠. 영국의 바클레이스, 또 여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연결되어 있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이자 홍콩 기반의 블리시에 완전히 인수가 됐다라는 것. 블리시 역시 RLUSD를 티커명으로 올리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방크,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등 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와 유착 관계를 가진 이런 기관에서 이미 BCB그룹과 함께 가고 있고, 그 BCB그룹은 리플 커스터디, 메타코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BCB그룹이 메타코와 손을 잡으면서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있고, 미국 기반의 앵커리지 디지털 역시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을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힌트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라든지 크립토닷컴, 최근에 일본 SBI 그룹에서 완전히 인수한 유동성 창구죠. B2C2라든지 제미나이 거래소 크라켄, 왜 이들이 BCB 그룹과 함께 가고 있고 메타코와 연결되고 있는지, 그들의 유착 관계를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What Amazon was to books refers to cross-border payment. 아마존이 도서에 미친 영향은 리플이 국경 간 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책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아마존이 쓰였죠. 이제 국경 간 결제,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리플,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 리플렛을 통해 XRP가 공격적으로 소각될 것이라는 거. 이미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막대한 양을 모을 수 있을지, 그때 언급했던 이더리움, 에이다, XRP, 솔라나 이런 미국 기반의 코인들 세금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비축을 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메워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는 이 친구가 되면서 화폐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브릭스 국가의 그 브라질이 무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과 브릭스의 국가 적대적으로 경쟁 관계일까요? 뿌리를 파보고 그 브릭스, 러시아라든지 중국, 인도와 같은 금융권에서 어떤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고 리플과 어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정답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IMF, 세계은행 월드뱅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국제결제은행,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리플 XRP는 ISO 2002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스위프트 2.0의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거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